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호입니다. 또 IT 또 한 직무를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심도 있게 또 얘기를 또 나눠본 시간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자, 저번 시간에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부분인 정보 보안 부분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모의 해킹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기억이 안 나시면은 저번 주 걸 한번 보시고요. 자, 이번 주에는 이제 무엇을 시작하느냐?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부분인 정보 보안 부분의 두 번째 부분인 보안 관제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안 관제 직무는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하드웨어다, 네트워크다. 왜? 계속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대학교에서도요. 보안 관제에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그거에 관련된 실습을 많이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때는 보안 관제에 대한 실습이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PC실, 즉 실습실을 갖추는 것만이라도 정말 제대로 된 거였거든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PC실뿐만 아니라 이렇게 네트워크실도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뭐 디자인실도 따로 있고요. 또 아니면은 또 이러한 이 솔루션을 만드는 그도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프라를 지원해 주는 학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안 관제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그만큼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보안 관제가 어떤 것을 가지고 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제가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또 제가 이러한 인증을 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선도 인력 양성 사업이라는 게 2017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물 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스마트 제조, 그리고 정보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훈련기간 11개의 훈련기관과 24개의 훈련 과정을 선정을 시켜가지고 고용노동부와 정부 지자체에서 인력 양성을 시킨다. 자, 감이 오십니까? 자, 그럼 하나만 더 볼까요? 자,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4차 연도,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되어 있는 인재를 1000명을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1000명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력 양성을 위한 1000명이 지금 나타나게 되고요. 올해 말과 그다음에 내년 초에 이러한 인력들이 양성이 돼가지고 배출이 될 거예요. 그러면 곳곳에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되어 있는 곳곳에 이제 배치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올해에 이렇게 수혜를 못 받았지만 내년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중에서 보안 관제, 오늘은 보안 관제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라고 제가 서두에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우선 이러한 부분들이 많은 인재들, 올해도 1000명이었으니까요. 내년에는 2000명의 2배에서 3배 정도의 이 인력들을 양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예산안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혜자가 된다면 내년이나 아니면 내후년도에는 4차 산업혁명의 최고의 실력자로 또 전문가로서의 신입 직원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러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자, 서울대만 참여했던 1차 연도, 즉 1차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반기 때 1차적으로 모집을 했었거든요. 근데 2차적으로 4차 추경 예산이 잡히면서 2차적으로 더 모집을 했습니다. 반 이상을.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지원을 했냐면 서울대뿐만 아니라 고려대, 충남대, 그다음에 모건대, 그다음에 한성대 이렇게 5개 학교에서 대학형 인재를 양성을 시키겠다 해서 지원서를 냈어요. 그리고 당당히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올해 이렇게 5개 대학만 됐지만은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대학들이 그만큼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굵직굵직한 이제 대학들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대학들, 즉 국립대를 토대로 해서요. 지방에 있는 모든 사립대들이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되어 있는 인력 양성에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 생겼다라는 것을 또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3, 4학년들 같은 경우에는요. 충분히 IT 인력으로서 4차 산업혁명의 그러한 전문가로서 클 수 있는 방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이 얼마 정도 될까요? 이 교육 시간이. 놀라지 마세요. 1000시간이 넘습니다.
여러분 1000시간이 넘는다면 몇 개월이냐면 7개월, 8개월 동안이에요. 자, 7개월, 8개월 동안이라면 장장 거의 1년입니다. 그죠? 거의 1년 동안 IT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받을까요? 진짜 기초부터 진짜 실무까지 완전체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BIT, 즉 인문상경계열 학생들, IT에 관심 있는 인문상경계열 학생들, 예체능계 학생들도 여러분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왜? 1000시간 이상 받으면은 IT 인력으로서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인력을 양성을 시켜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역량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취업을 할 수 있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져간다면 충분히 내년에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러면 첫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나와 있는 이 도표는 무슨 내용을 하냐는 거냐면 올해에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 정부, 즉 고용노동부와 정부 지자체에서 발표한 8가지의 키워드들입니다. 그래서 정보 보안, 핀테크,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스마트 제조, 그 다음에 바이오, 무인인정체 드론입니다. 그 다음에 실감형 콘텐츠. 이렇게 8가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데 그중에 우리가 처음에 나와 있는 정보 보안에 관련된 부분, 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보안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을 설계하고 인증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구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 보안 중에서도 오늘은 보안 관제 쪽을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4차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큰 도표를 제가 한 번 더 가져왔어요. 4차 산업의 18세기부터 그다음 21세기 초반에 관련되어 있는 4차 산업혁명까지. 자, 요거는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그죠? 지식, 지능, 정보 기술들이 4차 산업혁명의 큰 모태다. 그리고 개인화되어 있는 대량 생산이 큰 모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에서 머릿속에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능 정보 기술은 국가 산업의 흥망을 이제 완전히 흔들 수 있는, 그죠? 완전히 흔들 수 있는 그러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사이버 보안 위협의 사례를 제가 들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보안 관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가 디도스 공격이었어요. 큰 디도스 공격이었습니다. 즉, 수직 컴퓨터가 있고요. 그 수직 컴퓨터에 따라서 또 다른 수직 컴퓨터를 계속 나타낼 수 있는, 즉 여러분들이 어디에 행동대장이 있으면 그 행동대장에 따라서 또 파들이 나눠지는 것처럼, 그죠? 그러한 디도스 공격, 이게 이제 드라마나 아니면은 영화로서도 승화됐었죠. 그러한 것까지 나타나는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킹의 통로가 되는 스마트 냉장고. 자, 스마트 냉장고는 여러분들 많이 쓰고 있을까요? 많이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싸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일반적인 냉장고를 쓰고 계실 텐데 스마트 냉장고가 대중화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온다면 여러분이 분명히 보안적인 이슈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보안 가전제품을 얘기하니까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뭘 것 같아요? IPTV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IPTV는 지금 여러분들 어느 곳에 가더라도 어느 지방에 어느 가정에 가더라도 다 있습니다. 그죠? 저희 집도 있고요. 여러분들 집에도 IPTV가 있을 겁니다. 아직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요. 대부분의 IPTV를 볼 텐데 IPTV에는요. 뭐가 연결돼 있어요? 네트워크 연결돼 있죠? 네트워크 연결돼 있죠? 또 뭐가 연결돼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선에 자, 여러분들 다이렉트로 인터넷선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거기에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와이파이 많이 사용하시죠? 거기에 망들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 와이파이 망들에 뭐가 연결돼 있어요? 각 지방, 각 가정의 핸드폰들이 그리고 모든 인터넷 서비스들이 다 거기 연결돼 있죠. 개인정보 노출,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의 노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PTV에 대한 해킹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달리는 휴가 될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자, 좋죠? 왜? 가만히 있어도 이제 운전을 안 해도 알아서 목적지를 데려다줘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대중화된다 그러면요.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처럼 이렇게 대중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 가지 더.
뭡니까? 달리는 흉기가 될 수 있어요. 왜? 여기 밑에 그림을 좀 볼까요? 자, 첫 번째로 악성 코드가 삽입된 자동차에 진입을 합니다. 뭐가? 해커가 진입을 하죠. 진단 앱을 업로드 시켜요. 자, 사용자가 이거 앱이 진단되는 거네? 딱 클릭을 합니다. 클릭하자마자 뭐가 퍼집니까? 자, 악성 코드가 확 퍼지죠. 퍼지면서 뭐가 빠져나오면 블루투스를 통해서 누구와 검은색을 띠고 있는 공격자와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형태의 앱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로서 원격 제어를 설정하게 되죠. 즉 3G나 LTE나 아니면은 와이파이망을 통해서 원격 제어 명령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원격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원격 제어 한번 해보셨습니까? 컴퓨터 간에 원격 제어 해보셨죠? 자, 그거 똑같습니다. 내가 자동차라는 컴퓨터를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핸들 조작, 급가속, 급제동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교통사고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무시무시한 그러한 부분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편리한 부분이 많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이버 보안 위협 사례들을 보면서 보안 관제 이런 부분들이 얼만큼 또 정보 보안 쪽이 얼만큼 또 중요하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리고 정부에서 왜 이렇게 정보 보안에다가 인력 양성을 시키는지도 금방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보안 관제의 수요에 대해서 그러면 얼마 정도의 수요가 있느냐? 자, 파워링크라는 그러한 관제 회사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인터뷰 시간에도 나왔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 보안 관제 서비스 사업을 강화하는 동력으로서 어디 하고 있냐면 네이버하고 보안 관제 동맹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파워링크가 관제 서비스를 사업 폭을 넓혀서 함께 운영하는 NHN 엔터테인먼트를 관계사로 주축을 해서 보안 관제 서비스를 열어가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NHN에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파워링크에 관련되어 있는 인력들도 많이 채용이 됐었어요. 지금도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워링크에 관련된 파워링크의 회사를 찾아보시면 지금 현재도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지원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안관제에 오늘 들으시고 그게 마음에 든다면요. 직무가 나한테 맞은다고 생각하시면요. 자, 그 다음에 SK인포색입니다. 자, SK인포색은 신입하고 경력사항을 모집하고 있어요. 거기에 직무 설명의 부분을 보면 보안관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신입은 정보 보안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관심? 보안에 대한 관심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 열정이 있는 사람. 자, 그 다음 정보보안 관제 역량을 개발하고 있는 자. 그 다음에 IT 정보보안 교육 수료자. 자, IT 교육 수료자라고 하는 것은 전공자들이 교육을 수료하는 것도 있겠지만 비전공자들이 교육을 수료할 때도 뽑겠다 안 뽑겠다? 뽑겠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문상경계열 예체능 학생들이 지금 정보보안에 관련했는데 나는 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딱 들어보고 보안관제 쪽에 있구나. 보안관제 쪽에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교대 근무 괜찮아. 이런 거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원하십시오. SK인포색, SK계열인사로 대기업입니다.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 SK인포색의 한 일원으로서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보안 관제에 관련되어 있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다음에 대기업까지 보안 관제의 수요들이 이만큼 있습니다. 자, 이러한 수요들을 토대로 해서요. 보안 관제를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안 관제 서비스는 증가하고 있는 보안 위협으로부터 기업의 정보 자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고객 자신의 비즈니스 핵심 영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고객의 보안 솔루션에 대한 운영과 관리를 제공하는 선진화된 IT 보안 서비스다. 보안 관제는 그래서 IT 보안 서비스다라는 것을 리거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내용들은요.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머릿속에 쫙쫙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요. 자, 보안 관제의 필요성을 한번 볼까요? 자, 필요성을 보는데 우리가 이 시나리오를 한번 써봤어요. 이 시나리오는 우리가 어디 나왔냐면 이글 시큐리티라는 곳에서 제가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A사는 단연간 투자해온 획기적인 제품의 성공으로 순조로운 발전을 지속해왔다.
발전했어요. 그런데 IT 인프라와 정보 보안에 대한 투자에도 적극적이어서 IT 시스템, 네트워크, 방화벽, IPS, IDS, DDoS, 그다음에 WAP 등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안에 관련된 부분까지 철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지만 A사는 작년 해커로부터 악성 코드를 활용한 해킹으로부터 기업의 내부 정보가 유출됐어요. 이렇게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출됐다. 뭐가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문제는 보안 담당자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30여 일, 무려 30여 일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대응 조치를 통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데 약 4개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30일에 걸렸다 있는 진단, 그 다음에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었던 4개월의 시간들, 이 시간 동안 투자한 금액과 그 다음에 투자한 인력과 그 다음에 투자한 그러한 인프라들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는 것입니까? 그죠? 그러한 시나리오예요. 우리가 A사는 그만큼의 정보보안에 관련된 부분을 잘 갖추고 있었는데 뭐만 안 했어요? 그렇죠? 보안 관제 시스템만 안 집어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A사의 IT 담당자나 IT 팀장이나 CIO 같은 경우에 점점 복잡해지는 IT 인프라에 대한 관리 및 운영만으로 여간 어려운 일 아닌데 늘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까요? 자, 팀장은 보안 전문 인력은 부족하고 보안 제품은 비싸고 그랬더니 CIO가 뭐라 그러냐면 자, 과도한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면서 회사의 보안 수준을 확실적으로 높이는 방법이 있을까? 찾아보세요 라고 이제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라고요? 보안 관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안 관제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A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킹에 노출됐던 그러한 문제점을 당연히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보안 관제 관련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는 도대체 몇 가지겠느냐? 요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그리고 인터넷진흥원에서 선정한 기업들입니다. 14개 정도 되는데요. 이글루 시큐리티, 한국통신 인터넷기술, 안랩, 한전 KDN, 사이버원, 자, SK인포색, 유넷시스템, 원스, 그다음에 롯데전통신, A3 시큐어원, 한솔렉시, 포스코 ICT, 그다음에 KTDS까지 이렇게 14개의 기업이 인터넷진흥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즉 인정하고 있는 보안관제 관련 기업이 되겠습니다. 보안관제 관련 기업에 이 정도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하청되어 있는 그리고 여기에 말고 또 스타트업하고 있는 또 중성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정받았다는 부분뿐이고요. 자, 그중에 오늘 이 시간에 좀 다뤄볼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안랩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글루 시큐리티, 이 두 가지의 기업에서 제가 정보들을 많이 캐왔습니다. 그래서 안랩하고 이글루 시큐리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취중생들은 눈을 쫑긋 또 귀도 쫑긋 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무 분석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안관제를 소개를 하는데, 자, 보안관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자, 증가하는 보안 위협, 즉, 자, 상업화되고 있고 다양한 공격 기업에 복합화되고 있고, 자, 제로데이 공격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러한 증가하는 보안 위협과 그 다음에 기업 보안 부서의 고충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보안 전문 인력이 부족해요. 아까 A사의 IT 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력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다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보안 솔루션 운영하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요. 보안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 그 다음에 보안 관련 예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보안 운영에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보안 정보의 양성도 어렵죠. 과도한 초기 투자 예측도 어렵죠. 그 다음에 보안 솔루션 운영에 대한 부담도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안랩에서 가져왔던 그러한 형태대로 보안관제 시스템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자, 불필요한 조직, 인력 축소를 없애고 보안관제 관련된 설비 투자 비용을 만들어 가고요. 그 다음에
자,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업무 중단 시스템이 업무 중단이 안 되는 그러한 최소화된 부분과 전문가 활용을 통한 전문성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보안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이 내용을 해결할 수 있다. 충분히 여러분들 메리트가 있을까요? 메리트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보안 관제는 저도 관심을 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제가 가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안내면서 이제 서비스의 구성도를 이제 가져와 봤는데, 자, 서비스 포탈과 그다음에 ESM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보안 이벤트 통계라든지 보안 경고 보고서 발송이라든지 아니면 보안 정책 요청 접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서비스 포탈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ESM 부분. 자, 보안 이벤트 수집이라든지 상관 분석, 추이 분석, 정책 관리, 백업에 관련된 부분까지 이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보안 경고 보고서 보안 체제 적용을 시키면서 누구한테? 관리자나 시스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시스템에서도 자, 뭐 중단원 운용과 그다음에 위협 정보 발생 시 보안 이벤트를 발생합니다. 뭐 삐뽀 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가 실행이 된다든지 아니면 보안 관리자가 보안 책시 수립한다든지 그다음에 요구사항을 정의를 하고 정책을 요청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보안 이벤트 형식으로 어디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서비스 포탈 또는 ESM 쪽으로 가는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보안 관제 서비스의 구성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한되어 있는 안내비라고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관제 시스템은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안내비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참 더 낫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금방 제가 파악을 해줬으니까요. 자, 그러면 보안관제 서비스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안관제 서비스 종류주는 계층적으로 모델하는 서비스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 서비스와 부가적인 서비스로 계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의 네트워크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를 구성 가능하고요. 그 다음 자신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맞는 사양, 그 다음에 선택하는 온 디맨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온 디맨드 방식을 우리가 가져갔을 때 기본 소양은 파워웨이라든지 IDS라든지 IPS, UTM, 그다음에 WAP, 그다음에 디도스 방어 시스템까지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은 파워웨이죠. 방화벽, IDS 침입 탐지, 그다음에 침입 탐지 시스템, 그다음에 침입 타단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디도스 방어 시스템, WAF 외부로 나가는 그러한 부분들, 외부로 가는 그러한 파일들의 이 감시 시스템 같은 그러한 부분들까지 기본적으로 제공해 준다. 이게 뭐가? 보안 관제가 그렇게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만 하더라도 이런 걸 다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 부가적으로 뭘 가져가느냐? 자, 안티 스팸, 메시지 보안, 그 다음에 취약점 관리, 그 다음에 침해 사고 분석, 그 다음에 모의 해킹 서비스까지 가져간다. 모의 해킹 관련된 있는 직무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디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렇다. 보안 관제와 관심이 있다,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금방 눈치채셨죠? 그렇죠. 그래서 자, 안티 스팸이라든지 스팸 모임이 많이 옵니다. 그 중에 뭐가 섞일 수 있을까요? 악성 코드 섞일 수 있어요. 그 다음 메시지도 마찬가지죠. 메시지 클릭, 자, 스미싱 아니면은 여러분들 메시지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액 개체할 때 되는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혹 있으면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그렇게 이제 좀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스미싱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메시지에 관계된 공격, 그 다음에 취약점, 모바일 폰이라든지 아니면 웹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도 취약점이 많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런 서비스. 그 다음에 침해 사고를 분석을 시켜줍니다. 어느 부분에 침해가 사고가 있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하고 관련이 있어서 모의 해킹을 해봅니다. 모의 해킹을 해봐서 사고 분석서를 띡 던져줘요. 이게 보안 관제 시스템에서 하는 역할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사의 CEO야, CEO 아니다, 아니면은 CIO다, 아니면은 보안 팀장이다, 아니면은 보안 담당자다 했을 때 보안 관제 시스템 쓰는 거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당연히 좋겠죠. 요즘 말대로 great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안 관제 시스템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디 부분에 보안의 정보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의 서비스들은 다 다뤄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언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보안관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부분들을 제가 확인해 봤는데 첫 번째는 침해 사고 대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안 이벤트 모니터링 분석, 그 다음 세 번째가 보안 정책 관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패치 및 업데이트, 장애 대응, 보고서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보안관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모니터링입니다. 두 번째 보이시죠? 보안 이벤트에 모니터링과 분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365일 24시간, 그래서 24 곱하기 365일 이벤트 모니터링. 그러면 당연히 무슨 교대가 할 수밖에 없어요? 교대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 자, 대부분의 관제회사들은요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3교대 하게 되면요 어떻게 할까요? 아침, 오전 쪽, 그 다음에 하루 쉬고 밤, 또 하루 쉬고 오전 쪽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로테이션 되는 그러한 3교대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자, 장애 대응, 보안 관제에서는요 보안 시스템에 자, 에이브 헬스 체크까지 합니다. 자, 어라이브 그다음에 헬스 체크까지 해가지고요 장애 발생 시에 바로 통보를 해요. 전화로 다든지 아니면은 시스템을 다든지 바로 통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보안 관제 시스템만 넣는다면 이게 제형적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보안관 시스템의 부가 제공 같은 경우에는요 침해 사고 분석 서비스나 취약점 관리 서비스나 모의 해킹, 시스템 하드링, 그 다음에 안티 스팸, 메일 보안 서비스까지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여기 표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본다면 침해 사고 분석 서비스입니다. 자, 모의 해킹을 통해서요. 여기 나와 있죠. 고객의 주요 시스템에 대한 보안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내가 계속적으로 보안 취약점이 있는 곳에 공격을 시작합니다. 공격을 해서 침해 사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분석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를 요청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자, 고도로 진화되어 있는 해킹, 침투 기법에 맞서기 위해서 그죠? 외부 네트워크나 서버의 안정성과 신뢰성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부분으로 부가적으로 지원해준다. 이러한 부분들이 보안 관제 시스템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부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부가 서비스가 이 정도인데, 그죠? 보안 관제를 안 둘 그러한 회사가 어디 있고 보안 관제를 안 할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수요층이 있는데 보안 관제 회사들은 인력을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당연히 뽑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AI, 즉 인공지능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이라는 시스템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당연히 보안 관제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를 더 볼까요? 메일 보안 서비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메일 보안은 스팸 메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메일 폭탄 아니면은 악성 코드가 실린 그러한 메일들을 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거기에 간단한 DNS라든지 아니면은 메일 서버의 설정 관리 부분까지 우리가 보안 관제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게 보안 관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보안 관제 솔루션을 나타내는 다양한 회사의 보안 관제 솔루션들입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이글루 시큐리티의 보안 관제 솔루션이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SK 인포섹의 보안 관제 솔루션이 이렇게 됐습니다. 각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자, 이 부분만 따갖고 왔어요. 괜찮으십니까? 보기에 괜찮았을 것 같아요. 조금 깨지긴 했었는데요. 근데 보기에는 또 형태대로 보기에는 괜찮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만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안관제 운영 프로세스에 이제 이글루 시큐리티에서 나온 제품이 이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자, 프로세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수집합니다. 자, 보안 장비, 네트워크, 시스템, 그 다음에 뭡니까? 기사나 아니면은 관련 기관 등에서 뭘 가져올 수 있어요?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무슨 정보? 해킹, 침해 사고, 여러 가지 정보 보안에 관련된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러한 정보들 가져오고 자, 거기에 관련해서 ESM 정보 발생 침해 분석을 합니다. 즉 모니터링 하면서 분석까지 한다는 거죠. 자, 보안 장비 로그 분석한다든지 웹 로그나 웹 방화벽 로그 분석, 해킹 패턴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왔어요. 무슨 부분이냐면
자, 모니터링 분석을 할 때 어디를 가장 먼저 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는 로그를 봅니다. 저도 2008년도에 한참 일하고 있을 때요. 어디에서? 전산실에서 이제 보안요원으로서 일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매일 먼저 출근했을 때 매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였냐면 로그 분석이었어요. 침투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어디에 접근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몇 명이 들어왔는지 다 로그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로그 분석을 해가지고 아침에 그걸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모니터링과 분석에 관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자 키사나 아니면은 이러한 곳에서 관제위원들은 침학적 목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안기술이라든지 침해 상세 분석 같은 걸 해서 내놓는 관제위원들이 이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보안 대응 조치를 하게 되면은 자 침해 탐지의 IP 차단이라든지 장애 등록이라든지 아니면 이벤트 등록이라든지 아니면은 보안 담당자들이 대응 지시를 하고 자 대응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가져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보고서 형태까지 갑니다. 그래서 보고에 관련된 이력 관리 즉 침해 사고의 처리 결과 등을 나타낼 수 있는 보고서와 그 다음에 장애 처리를 할 수 있는 결과 보고서와 그 다음에 시스템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프로세서 즉 정보 수집을 합니다. 모니터링을 하고요. 분석을 하고요. 대응 조치를 하고요. 보고서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가져간다는 게 보안관제의 프로세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안관제의 핵심 업무 영역은 몇 가지 나눌 수 있느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보안 장비, 시스템 장애를 파악하고 이력을 점검하면서 보안 규제에 관련된 준수를 여부할 수 있는 일련의 활동, 즉 운영 및 관리. 두 번째, 자 공격자의 행위를 빠르게 파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어떠한 이슈들이 있고, 자 위험 요소와 사고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탐지, 분석, 대응. 자 세 번째, 자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거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예방 업무. 자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운영 및 관리. 두 번째는 뭐였어요? 탐지, 분석, 대응.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방. 자, 제가 이거는 제가 2008년도에 2007년도에 또 입사를 할 때 받았던 질문이긴 한데요. 매번 저도 이런 질문을 계속 하거든요. 인사 담당자로서 이제 취업 이제 거기 가게 되면은 면접을 가게 되면은 이 질문 무조건 합니다. 뭐냐면 자, 제일 마지막에는 세 번째. 사고가 발생했다고 칩시다. 사고가 발생했는데 자, 이 사고에 대한 책임 요소가 누가 있는지 지금 잘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안 담당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게 되겠습니까? 무슨 사고 난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고가 났습니다라고만 얘기했죠. 그랬더니 기상천외한 답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여기서의 그레이트 대답은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예방 업무입니다. 즉 우리가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방이 안 됐을 경우에는 빠르게 처치할 수 있는, 즉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최소화의 방법들을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이 오십니까? 이 얘기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아요. 한번 또 떠들어보시면은 앞을 보시면은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왜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통합 관제, 즉 관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은 국가기관 없느냐? 있습니다. 자, 공기업이나 아니면은 공공기관 아니면은 자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겠죠. 자, 보안관제 센터의 개념도가 되어 있습니다. 보안관제 센터의 개념도는 기본 서비스가 확장 연계 서비스가 있는데 방범, 쓰레기 투지를 했는지, 주차 관리를 잘 하는지, 주정차 단속을 하는지, 재난화재 감시, 시설물 관리, 어린이 지킴이, 문화재 감세. 자, 어디에 다 관련된 거예요? CCTV죠, CCTV. 그죠? 지금 CCTV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관제 시스템들입니다. 그래서 통화관 시스템 하드웨어는 자, 영상, 음향 장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서버, 운영 PC, 스토리지 PC,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보안 시스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관제 솔루션 당연히 들어가겠죠. 이거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기반 시설에 써야 되겠죠? 출입 통제에 관련된 부분들,
공조 시설, 전기 시설, 소방 시설까지 다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간 있어야 되겠죠. 관제실, 장비실, 회의실, 기타 공학까지. 그 다음 운영 조직이 있어야 되겠죠. 총괄부서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운영 조직이 있어야 되겠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경찰서나 아니면은 재난 부분이나 아니면 교통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돼서 같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보안관제센터의 개념도는 첫 번째로 일반적인 부분은 보안 점검 사항을 있습니다. 그 보안 점검을 하는 내용은 뭐냐면 중요에 따라서 보안 등급을 매겨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에 대한 비밀 보장 시 암호화를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관리번호나 부여하는 비밀자료 입력 전후 보조 재료를 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에 소관 업무에 따라서 입력, 출력 또는 열람 등으로 자료를 접근하고 범람할 수 있는 그러한 제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보안관센터의 일반적인 부분이고요. 자, 물리적인 보안 방법은 식별, 인증, 권한 부여까지 가는 겁니다. 얘기 안 드려도 되겠죠? 식별하는 거, 인증하는 거, 그 다음에 권한 부여하는 것까지는 얘기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기술적인 보안 중에서는 서버 보안이 있습니다. 자, 서버 보안은 서버와의 관리과 서버 도입, 운영, 폐기. 자, 서버 보안 관리는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계정 관리와 패스워드 관리와 접근 통제, 그 다음에 서버의 도입과 운영과 폐기, 예산 지출과 그 다음에 운영과 그 다음에 버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데이터 보안은 암호화, 모니터링, 그 다음에 저장 매체 어떻게 해야 되고 관제 시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되는지, 관제세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보안관센터에서 네트워크 보안 쪽의 기술적인 보안은 네트워크의 계획, 그 다음에 구축, 운영, 중지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네트워크의 보안 관리나 무선 내세에 관련된 부분들까지 싸잡아서 네트워크 보안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 지금 현재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하는 부분은 뭐냐면 무선랜 보안입니다. 왜? 대부분 다 무선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선랜 보안, 즉 무선 인터넷을 지원하는 단말기의 증가 등으로 무선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즉 무선랜 표준에 관련되어 있는 보안 취약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자치단체에서 통합 관제를 내부에서 문서망을 구축하는 경우에 자, 이 CC 인증을 받는 무선의 스위치나 아니면은 AP를 사용하도록 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만든다면 이 AP나 그다음 무선의 스위치, 즉 CC를 인증받은 그거를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래야 팔리겠죠. 어디에?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팔리겠죠. 그죠? 그러한 센스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 자, 그다음에 유관기관과 연계 보완합니다. 즉 보안대책으로서 통합운영센터와 자, 유관기관, 즉 아까 나왔던 경찰서, 소방서,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여기 나와 있던 그 보안 관련돼 있는 정책기관들, 그러한 부분들이 접속 양단에 각각의 연계 서버를 두면서 광 인터페이스를 연계해서 TCP/IP 통신을 접속을 해가지고 같이 연계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가져간다는 것이죠. 자, 이게 정부기관 보안 관제, 그 다음에 정부 지자체 보안 관제, 공공기관 공기업 보안 관제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개인정보 보호. 자,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보호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각 기업에, 공기업에는 한 명씩의 개인정보 보호사들이 채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는 통합관리와 영상정보 취급, 즉 영상정보 처리. 자, 개인정보는 대부분 문서로 가든가 아니면은 초상권이죠. 그래서 영상에 관련된 통합관리라든지 영상 취급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개인정보 보호의 또 역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안관제센터의 개념들을 4가지로 알아봤어요. 이 중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지원해보고 싶습니까? 개인정보? 기술적 보안? 아니면 일반상?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안관제 쪽에 가시려면요. 자, 보안관제 직무에 필요한 능력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낱낱이 한번 알아볼 텐데요.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눅스와 유닉스 시스템에 대한 세부 이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세부 이해 능력이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네트워크 환경 구성 시에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IPS, IDS, DDoS에 관련되어 있는 보안 장비가 왜? 유닉스 기반이에요. 유닉스 기반이니까 리눅스나 유닉스를 분명히 해보셔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보안의식과 윤리의식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확실히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꼼꼼한 성실함, 교대 근무에 가른 배려심, 그 다음에 자격증이 있습니다. CCNA와 정보 처리, 정보 보안, 기사 등등등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무적인 측면보다는 인성적인 측면을 조금 우선시한다는 것을 좀 확인해 주십시오. 왜? 윤리의식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안 측면에 관련되어 있는 인재상은 한 번 일하면 끝장을 보는 그러한 사람이라든지 열정이 있고 교대 근무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 그 다음 최근 보안 동향에 관심을 가져 있어야 돼요. 보안 동향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완전히 탈락합니다. 정보 보안 쪽은 이거는 무조건 탈락해요. 그래서 최신 보안 동향은 무조건 파악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윤리의식, 요거는 기본이어야 돼요. 기본.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역량을 분명히 가지고 가야지만이 어디 보안 관제뿐만 아니라 정보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보안 관제사들이 보는 직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직은 사람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보안 관제이기 때문에 인력 부족은 곧바로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보안 사고로 일어나기 전에 이러한 간담회가 며칠 전에 우리가 몇 달 전에 있었습니다. 보안 관제사들이 모여가지고요. 굵직굵직한 회사들에 그 회사에서 보안 관제가 어려운 이유와 해결의 실마리들을 몇 가지 해놨어요.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관제가 어려운 이유는 근무 환경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없다. 이러한 키워드들. 그 다음에 이거를 해결할 실마리들은 인공지능, 재교육, 활동폭을 넓히는 방법들이다.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알아봅시다. 자, 관제가 어려운 이유, 근무 환경은 자, 보안 관제란 말 그대로 누군가의 IT 환경 이상의 현상이 없는지 항시 지켜보고 관찰하다가 사고가 터지면 거기에 대해서 관계자에 즉각 전파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탐지, 분석, 대응, 예방의 역할을 하는 것을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관제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 폐쇄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무, 이러한 관제사는 아무나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관제사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다음 사람이 없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인식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성을 좀 하셔야 돼요. 무슨 반성을 해야 되느냐? 발주자가 후려치기에 의해서 보상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정부에서 나오는 예산도 그렇게 작은데 발주자가 이렇게 깎습니다. 완전히 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리듬을 희생시켜야 하는 업무 성격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안관제 위상이 그만큼 많이 떨어져 있어요. 돈도 안 줘. 업무도 강해. 그러니까 보안관제에 관련된 위상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가장 씁쓸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꼭 후회하고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후회하는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왜? 신입 채용을 위한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면요. 할 게 없어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보안 관제가 보안 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장 많은 것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할 게 없어서 왔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뜨끔하신 분들 계시죠?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관제가 뭔지도 몰라요. 관제가 뭘 모르면서 정보보호 관련 학과만 전공했다고 나는 여기에 지원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전공에 관련되어 있는 것만 나는 4년제 대학에 정보보호에 관련된 전공만 가지고 왔다는 그러한 이점만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온다는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반성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최소한은 가져간다는 거 얘기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의 해결의 실마리는 24시간 근무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인공지능이죠. 당연히 인공지능에서 인공지능의 가장 큰 장점은 결국 자동화되어 있는 것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현재 관제 산업의 1년 윤턱의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제 기계한테 맡긴다는 겁니다. 이 시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보안 관제사들을 많이 뽑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재교육입니다. 관제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더 필요로 할 줄 알았는데 최근에는 이미 현장에서 관제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자격증을 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립된 교육에 따라서 목마름이 있는 그러한 것이고 관제 관련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해요. 그래서 보안 관제의 위상이 올라가면 자연히 해결된 문제이긴 하지만 아직은 위상이 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자, CISSP 같은 이 국제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 국제 자격증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인증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업데이트 시켜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왜 갱신제도가 생기냐면 이렇게 재교육을 시켜야지만이 보안 관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실마리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보안 관제 1년 양성을 위한 노력을 우리가 안 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보 보호 분야에 있어서 보안 관제가 아주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포셋과 이글시큐리티 아까 나왔던 그러한 굵직굵직한 회사 중에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곳에서는요. 사전 면담을 통해서 보안 관제에 관련되어 있는 보안 컨설팅 관련되어 있는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그 운영한 수료자들에 의해서 채용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셋과 그다음에 이퀄시큐리티에 가셔가지고 인력 양성한다 하시면은 바로 지원하세요. 그럼 수료만 하더라도 채용의 기회가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중소기업인 경우에는요. 일반 학원에서도 수료한 사람을 면접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 안 된다면 이렇게 수료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보안관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십니까? 괜찮았습니까? 자, 이제 직무 분석을 통했으니까 보안관제 한번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박시원의 IT 실무자 생생 인터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또 어떤 곳을 다녀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KTDS를 좀 다녀봤습니다. 자, KTDS의 소프트웨어 기술연구소의 사원을 좀 만나보고 갔는데요. 여기는 또 저하고 관련이 좀 많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KTDS에 관련된 부분들도 저는 신나게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KTDS나 KT에 관련되어 있는 그룹사, 그쵸? 그 중에 IT 기업이라면 KTDS가 그만큼 우뚝 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KTDS에 관련해서 지원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을 조금 더 기울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회사 소개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KTDS는 KT그룹의 IT 기획실에서 분사가 됐어요. 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가 확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IT 전문회사에서 KT그룹의 중요 시스템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대외 사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컸습니다. 이게 KTDS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서 시작됐어요? IT 기획실에서 분리돼서 회사가 만들어졌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신입연구원의 기본 연봉은 3,000대 초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직무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자, 오픈소스 중에서도 인프라 영역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련되어 있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오픈소스의 데이터베이스의 기술력을 같이 지원해주는, 즉 기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자랑하는 복지, KTDS의 복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요. 자, KTDS 직원 역량 향상에서 투자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즉, 다양한 시즌에 그 다음에 코스를 운영하는 IT 컨설턴트 양성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KTDS 유니버시티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 그리고 회사 내 스터디 지원 제도가 참 좋다. 자, 여기서 제가 할 말이 또 생겼어요. KTDS 유니버시티에서요. 제가 2013년도, 2014년도에 제가 또 재직자, 즉 여기에 계신 분들이지는 모르겠지만 KTDS의 재직자도 제가 가르쳤거든요. 실무 교육을 좀 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보안 과정을 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KTDS 유니버시티에서 1년 정도 제가 거기서 강의를 좀 진행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KTDS의 기술진도 만났었고요. 그때 당시에 또 운영진도 만났었고 그때 인연들이 또 이렇게 또 이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사태로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KTDS처럼 KTDS 유니버시티를 즉 교육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 방배동에 가시면은요 KTDS 사옥이 있거든요. 그 사옥에 2층에 가시면 한 6개 정도의 이 교육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 PC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맥 시스템까지 다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어느 것이든 다 개발하고 보안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소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방화벽이었어요. 제가 그때 실습할 때도 방화벽에 걸려가지고 좀 실습을 좀 많이 못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유니버시티 같은 KT 유니버시티 같은 그러한 교육 기관들이 교육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좋은 복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 부서에서 필요한 신입의 역량, 정확성.
자, 왜냐하면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저희가 기술 지원에 있어서 잘못된 정보를 준다. 그러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만큼 운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로 프로젝트가 산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가이드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해서 정확성을 키워드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입은 정확성을 가지고 간다. 자, 그러면 KTDS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정확성 분명히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신입 명령 때 지원자 평가에 전형화된 툴이 있느냐? 전형화 툴은 없고 인적성 검사와 기술 면접 그리고 임원 면접이 있다. 기본적인 오픈소스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개발 업무를 가지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최근 채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공개 채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채용형 인턴제로 이제 전환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도 했었고요. 본사 인재상, 프로페셔널 인재,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인재, 구성원 간에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가진 인재, 이렇게 세 가지의 인재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도 해주셨어요. 자, 실무 면접 어떤 면접자가 떨어지나요? 각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학교에서 배우고 오지만 그거를 기본적인 지식마저도 없는 친구들은 떨어지게 돼 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 인성과 직무, 그리고 순위, 그 구조를 맺어본다면 직무가 우선이긴 하지만 인성을 택해볼 수 있겠다. 전공보다는 실제 업무를 하면서 그 일을 배우고자 하는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직무도 중요하다고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현부서에 필요한 신입의 마음가짐은 자, 어차피 신입사원 특기는 비등비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후배들은 특별하게 많이 하는 후배들보다 많이 배우고자 하는 후배가 필요하다.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와라. 라는 내용을 했었고요. 지원자들이 경험했으면 하는 프로젝트 방향은 자, 유관 정보자가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기술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유관 전공자라는 것은 컴퓨터 관련된 IT 전공자들이 거의 없고 어디에 관련된 지리학 전공이라든지 어문 전공 같은 전공자들이 수두룩하답니다. 그래서 인문상경계 학생들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라든지 오픈소스라든지 이러한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실무 교육을 받고 온다면 거기에 수료만 한다면 KTDS 유니버시티에도 채용 예정자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채용 예정자 과정을 나온다면 KTDS에 채용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하나의 실마리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입 직원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학교에서 혹은 동아리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IT에 관련되어 있는 역량을 키우면 매우 많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역량만 키우면 갈 수 있는 것은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아직은 취업하기 좀 힘들지만 IT 분야는 그만큼 더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금방금방 나타나는 그러한 항상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가져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노력하는 자세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잘 파악한다면 그게 바로 취업의 지름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하고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성과 그 다음에 이러한 직무를 토대로 한 그러한 인터뷰 내용들을 여러분 토대로 해서 KTDS와 그 다음에 이렇게 기술 지원 파트에 관련되어 있는 직무에 도전해 보신 분들은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